안녕하십니까. 일요와이드 시작합니다. 대선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대선 주자들 한 분씩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은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유정복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일체에서 어떻게 해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것을 천원주택 모두 중경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 명태의 정신으로 알고 보면 유정복입니다. 알보유. 이재명과 완전 100%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완전 정복 유정복입니다. 네,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몇 차례 이제 방송에서 네. 뵙고 인천시장으로서 시정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 출마를 결심하셨어요. 그 이유를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위기를 구할 사람 누구인가? 네. 저는 감히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패전 처리 투수가 아니라 네. 승리 구원 투수가 나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예. 그러려면 실력 있는 선수가 돼야 되겠죠. 네. 능력과 자질, 역량, 경험,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정치인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우리 대상이 될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그런 강력한 소명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게 되셨다. 캠프 이름이 완전 정복이더라고요. 네. 유정복 후보님의 이름과 이렇게 딱 잘 들어맞는 것 같은데 뭘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복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를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후보다. 네. 그래서 제가 완전 정복, 유정복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정복하겠다. 많은 후보들이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대선 전략을 좀 임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후보님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다른 광역단체장 출신 후보들도 많이 나와 네. 계시잖아요. 후보님만의 차별화, 다른 점, 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명백하게 다른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처럼 많은 정치 행정 경험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후보는 우리 후보들 중에서도 없습니다. 저는 30대 때 네. 군수구청장, 시장으로부터 해서 3선의 국회의원 2번의 장관을 지내고 지금 광역단체장을 2번째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화려한 경력보다도 제가 살아온 삶과 그다음에 국가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2번의 장관 청문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어떠한 범죄나 또 비리나 또 거짓말이나 막말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오직 제가 주어진 직책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온 사람입니다. 예. 사심을 갖고 정치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면은 네.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 예.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네. 경선 첫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어제 토론은 좀 만족을 하십니까? 네, 어제 뭐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대체적인 기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시청자분들은 압도적으로 유정복이 잘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건 그런가요? 뭐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네. 얼마든지 네. 어제 토론을 보시면 안 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예. 압축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건 왜 어떤 그러겠습니까? 점에서 유 후보님이 제일 잘하셨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실 다 자기 얘기를 해와오는 것이 뭐 토론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네. 한마디로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아, 진정성. 제가 어떠한 가식적인 표현도 있지 않습니다. 예. 또 제가 한 모든 정책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말로써 이런 일을 하겠다. 네.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사람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현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후보들이 저하고 같은 네. 차원에서 뭐 비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아니 어제 후보별로 MBTI 묻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 MBTI에서 이제 ENTJ, 네네. NTJ라고 하는 이제 그게 나오셨는데 사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다른 후보들과 유 후보는 좀 차별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실적으로 경험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나름대로 그런 게 나온 거를 제가 알 수는 예, 없지만 물론 뭐 MBTI만으로 네네. 이제 성향을 그렇죠.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그 리더형이란 게 예. 말이 필요 없이 네. 제가 살아온 삶 그리고 해온 일들 이 부분이 바로 입증을 해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저 MBTI, NTJ, ENTJ는 확실하다. 네, 실제로도 이제 네네. 그렇단 말씀이시고, 이재명 후보를 꺾을 사람이다라고 네. 강조를 하셨는데 일단 그 전에 본선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1차전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가 네. 가장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2차전으로 올라갈 자신은 있으신가요?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가 인지도가 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에 여러 번 나오거나 네. 또는 당대표를 지내거나 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저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 차이입니다. 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명백하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또 자질이 뛰어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온 중에서 실패의 경험이 많은 분들, 네. 실패의 DNA하고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성공 DNA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네. 차이는 누가 더 정말 진정성 있게 역량을 갖고 있느냐. 예.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지금까지 인지도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저출산 대책. 그 중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뭐 천원주택이라든지 1억 원 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그 범위를 좀 전국으로 넓혀서 좀 실행해 볼 수 있는 공약 같은 걸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 저출생 문제가 가장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이 역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막연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바로 정책을 시행해서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보여준 게 있다. 이미 보여줬습니다. 예, 증명됐다.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가성비 좋은 즉 천원주택 모두가 다 알죠. 예. 이 천원주택 시행에 따른 예산이 36억입니다. 1000호를 공급하는데 매년. 예. 그러면 인천시 예산의 0.02%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일할 줄 아는 일머리를 아는 예. 유정복 정책입니다. 아, 유 후보님께서 내세우신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것도 하나가 남녀 모두 징병제를 내세우셨더라고요. 남녀 모두 징병을 하겠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이것도 우선 현실적으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24만 명이 태어났는데 예. 실제 여기에서 군대 갈 남자 기준으로 보면 한 1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병력 자원은 한 20만 명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복무 연한을 2배로 늘리거나 네. 용병을 하거나 네. 어떻게 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표를 잃을 부분이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국가 지도자는 표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현실적인 대안은 모두 징병제. 이제 남녀 구분 없이 다 군에 같이 가는 징병을 하라. 제도가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그렇게 가더라도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 배려나 조건에 맞추어서 비전투병과 중심으로 배치를 한다 예. 하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남녀 또 평등의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평등의 논리를 과거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저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그 전역증이 네. 훈장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그 전역성을 갖고 사회에서 대우받고 예. 또 그에 따라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게 정말 바람직한 사회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모두 모병제라는 징병제 이제 네. 나중에 모병제로 갑니다. 예. 모두 징병제라는 제가 공약을. 표현을 했는데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정치인들이 네. 용기를 내고 그 다음에 할 말은 하는 예.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요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유정복 후보님이 경선 주자들 중에 알려지기로는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선거 아닙니다. 네. 대통령 뽑기 위해서 경선합니다. 예. 근데 경선할 때 진영 논리에 갇혀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본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는 네.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론이 예. 정권 연장론보다 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전국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뭐 집으로 가셨지만 네. 집으로 돌려 보내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윤보 명퇴 이걸 제가 내건 거고요. 예. 이거는 우리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애국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예. 당연히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네. 퇴장시킬 네. 그런 선거를 치러야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 맞다. 있자. 예, 그런 그러면은 얘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안 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때처럼 뭐 출당 제명 조치까지도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이 이제 불행한 일 아닙니까? 네. 과거에도 그렇게 탈당 조치 아니면 출당 있었는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본인이 결단을 본인이 해야 한다.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한창인데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힘이 빠지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이제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저는 있는데 그건 더 이상 나올 얘기할 거라고 사항이 보세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건 자꾸 이 선거의 본질을 흐리고 예. 또 현실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아, 때문에 더 한덕수 이상 대행 안 언급할 나올 사항이 거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예. 아, 그러면은 한대행은 왜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그건 본인 생각인데 예. 뭐 거론하는 게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현실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국민의힘 주자가 결정이 되고 나중에 뭐 무소속으로 단일화하고 이런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은 생각해 볼 그걸 얘기할 겨를이 때도 아니다. 아니고 예. 또 논할 때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좀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본인 그냥 그대로 생각이니까요. 침묵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 분들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 만들어보겠다 포부가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잘 치러야 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바로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부자 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가려야 됩니다. 네, 가짜 정치꾼들 퇴장시키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정치인이 나라를 움직여야만이 이것이 우리 희망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네. 저 유정복이 완전 정복 유정복이 예. 대한민국의 희망을 네.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2일에 이제 1차전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제 2차전에서도 또 뵐 수 있을지 한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에게 큰 박수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과업을 실현할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저는 개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단 한 분의 국회의원도 지방의원도 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영남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세 번의 민주정부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표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7,0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선 충청 지역에서 첫 경선 결과가 나왔죠. 자, 김형주 교수님. 네. 이재명 후보가 무려 88.15%로 네.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물론 네. 뭐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수치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인데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 실제로 김두관 후보나 김부겸 후보가 나와줬으면 조금 더 이렇게 예컨대 70% 정도 대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두 후보에 비해서 사실은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는 네. 두 후보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중량감이나 준비 정도 사실은 김부겸 후보조차도 최근까지 그 국회 앞에 캠프를 차려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또 김두관 그 전 장관 후보조차도 상당히 오랜 동안 사실은 대선의 꿈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예. 아마 상대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중량감이나 김동연 예. 지사가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 이재명 대표가 88.15%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 네. 그것도 뭐 김경수 후보는 세종시에서도 출마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충청이 그런 결과가 났다는 것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게임이 거의 끝났다. 1차전에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끝나버렸다. 이 게임을 계속 일단 보긴 봐야 되잖아요. 2위는 김동연 후보, 3위는 김경수 후보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관전 포인트는 2등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글쎄요, 뭐 2등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아, 저는 이대로 그런 또 생각이 간다. 드는 게요. 예. 물론 이제 김동연 후보가 충청 연고가 있으니까 2등을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충청 경선을 첫 번째 지역으로 잡은 이유가 네. 역대 대통령 선거 본선거입니다. 네. 본선거에서 충청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이 이제 스윙보트를 하기 때문에 네. 충청을 잡은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김동연 후보가 충청에서 2등을 했으니까 예. 지속적으로 2등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 민주당 경선은 그럼 어떤 재미로 봐야 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김재원 의원님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와는 확실히 좀 민주당 분위기 다르잖아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후보죠. 후보이고 또 더 나가서 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예. 왜 돈 들여서 저런 일을 꾸미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어요. 그러나 뭐 예. 또 후보가 있으면 네. 선거는 치러야 되죠. 그런데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저분들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용히 그 이재명 대표 칭찬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예. 선거 끝났는데 좀 기분 나쁜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아마 당내에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거니까 사실 이제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열세 아니냐, 컨벤션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투표율만 지금까지 놓고 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승자의 여유를 좀 보여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지금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뭐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될 만한 경선이었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될 만한 경선인데 왜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룰을 만들고 왜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할까 예. 그 생각이 들죠. 굳이 룰도 당원들을 폭넓게 반영하는 5대5로 바꿔버리면서 좀 민심을 덜 반영하게 됐고요. 또 예. 여론조사 업체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명 네. 행사를 주도했던 그런 업체까지 참여한다라고 해서 이 김동연 지사 측에서 상당히 반발까지 했었죠. 그래서 예. 컨벤션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구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전파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겉으로 두려움이죠? 보면 뭐 80% 이상 지지율, 90% 이상 지지율이 나오지만 예. 그러나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뒤집힌다고요? 자신이 늘 그 불안한 여러 가지 이 일이 있고 당원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 또는 당 내의 의원들이나 네. 언제든지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경선 룰도 예. 확실한 거. 네. 더 나가서 그 대의원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반영 비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 철저하게 예. 이길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뭔가 뒤집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에 그 반영이 이번 전당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교도소 갈지 모르는데. 88%.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안 되고요. 예. 사실은 뭘 안 돼요? 야, 맞는데. 당내 재판 받으면서 전당대회 나온 사람이 못 아직까지 사법 있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렇게 인색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실무적 일을 하시는 분이 네. 너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헤아려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그르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대표는 좀 내심 표현을 안 하지만 왜 자기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만드냐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경선룰 그렇게 봅니다. 관련해서요? 예, 예. 아직도 이렇게 이재명 타이트하게 대표를 잘 모르셔서. 누가 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잘 아는지는 저는 잘 알죠. 잘 아세요? 네.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도 예. 그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을 비롯한 이 많은 사법 리스크들 다 이낙연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3배 가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예. 경선 일주일만 더 했어도 후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 이재명 후보가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확실한 두려움을 안전장치를 두겠다. 갖는다라고 해도 예. 뭐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경선룰이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별 차이는 없다고 1차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100%지만 네, 2차로 아니, 국민의힘은 원래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번에 민주당은 바꿨죠. 그걸 바꿨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도 네. 여론조사도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른바 특정 세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어떤 신념을 갖고 이런 이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부분이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뭐 어떤 프라이머리를 하든지 간에 결과에 변화는 없는 것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거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추미애 후보를 찍자고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권리가 박탈된 거죠.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바뀐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그 의원님 같은 분들 한두 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예.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나중에 뭐 그 증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특정 종교 집단이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조직적으로 몰았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선거에 대한 방해행위고 민주주의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네. 대한
위험성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사실관계만 하나 바로 잡자면 저희가 당원 표를 과도하게 반영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조직 동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선택의 그 우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확장성을 전제한 제도거든요. 예. 동원 문제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폐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는 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대의원 투표, 당원 투표, 오픈 프라이머리 모두가 다 결과가 같이 나옵니다. 예. 2002년 노무현 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이 얘기는 좀 여기서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자, 주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도 자기 것이 아닌 걸 갖다 빼쳐다가는 일하지 않으면서 빼쳐다 쓰는 이런 정치꾼들이 몰아내야 됩니다.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 챗GPT도 쓰고 써보셨습니까? 퍼플렉스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가 누가 될지 약간 좀 뻔한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말 누가 될까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어제 TV 토론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하여튼 저는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예. 후보밖에 눈에 안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제는 좀 그래도 공평하게 근데 말씀해 주세요. 어제는 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양향자 후보 네. 그리고 그 안철수, 양현자, 유정복 유봉- 후보 유정복 이렇게 후보. 네 분이 있어서 예. 사실 이제 굉장히 그 TV 토론이 과거에 그 정통 TV 토론 정치인들의 정통 예. TV 토론처럼 정책을 논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행이 되었다는 평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 TV 토론이 매체도 많이 생기고 방식도 많이 바뀌면서 거의 격투기처럼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익숙한 분들은 너무 점잖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상인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네. 정상이었고 네. 또 제대로 한 TV 토론이었고 거기에 그 우리 당 후보들의 품격이 예. 나타났다 뭐 이런 취지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김영주 교수님 물론 이제 그러니까 관심도가 국민의힘 떨어지니까 토론이었긴 하지만. 품격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좀그 후보들의 입장은 아직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 왜 A조와 B조의 주제가 바뀔지. A조는 매우 정책적 주제였고 B조는 매우 정치적 주제입니다. 사회통합이고 A조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아젠다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이제 누가 4강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역으로 양양자, 유정복 이분들이 굉장히 분발했던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 아쉬움만 남긴 그런 토론했다. 그러니까 네. 내용이 부실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어떤 기품 있는 좋은 토론 된 건 맞지만 네. 상당히 그것 자체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대충 정해지기는 김문수, 안철수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안철수가요? 아니 예를 들면 뭐 사이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요. 예. 나경원, 안철수 이 네 분 중에서 양양자, 유정복 중에서 이 조에서 어제 이제 토론을 하셨던 네, 네 분 네, 중에서 네.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다. 가능성으로 보면 예. 김문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갈 사람은 안철수인데 예. 실제적으로 뭐 유정복이나 양양자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기량도 아쉬웠다. 그런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봅니다. 품격 있는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양양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퍼포먼스까지 좀 보여줬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찢어버려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공약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에 100조 투자를 해서 저희가 챗 GPT를 능가하는 AI를 개발을 해내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좀 돈 개념부터가 조금 박살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굉장히 혹평을 이게 해주시고 100조 원이면 거칠게 저희 말씀해 복지부 예산이 전 부처 중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복지부 거의 60% 이상의 예산을 지금 차지를 하는 비중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국부 펀드를 통해서 K-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그 K-엔비디아의 절반을 국민들께 나눠드리면 뭐 이제 그런 복지 문제가 사라진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저희 후보들 누구를 붙여놔도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훌륭하다는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정복, 김문수, 양양자 다 반도체, IT, 노동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상과학적인 정책들은 참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예. 그런 퍼포먼스가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패널 분께서 들으시기에는 마음이 찢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제 국민의힘 TV 토론에서 상당수 후보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을 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거든요. 박준영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할 자기 계획을 밝혀야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AI 부분은 뭐 K-엔비디아에도 마찬가지지만 국부 펀드 또는 연기금 투자 이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했던 거고요. 예.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다 검토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양양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씁쓸하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한데 두 분한테는 네. AI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치 아세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치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당사자주의, 전문가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건복지부 유아복지과에 그러면 유아들이 가서 근무해야 됩니까? 유아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국가 운영 계획 속에서 네. 산업 정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 예. 반도체 정책, 뭐 AI 정책도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또 공부라든가 또는 국가의 또 이 가야 될 정의론적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 이런 예. 것들까지도 좀 두 분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네, 그런 서로 측면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 세종의사당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세종 집무실, 예. 그러니까 세종 집무실을 공약을 하겠다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 저희 국정 과제였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할 때 도와주진 않다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청도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보는데 심지어 그 이틀 전 토론에서는 나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 용산으로 갔다가 그러면 세종 집무실은 그냥 예. 지어만 놓고 구중궁궐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충청도민들을 두 번 배신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정치와 행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나? 저는 되게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세종 집무실 관련해서 지금 말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현실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종 집무실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용산 가려니까 찝찝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청와대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청와대도 지금 개방이 됨으로 예. 인해 가지고 보안의 문제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금 잘하려면요. 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여야 각 당이 물론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후보가 결정되면은 당신들 집권하면 어디로 갈래요? 네. 여쭤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이런 식의 준비가 필요한 거지. 이건 사실은 정정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국가의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머물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만든다면 아마 민주당은 당장에 한덕수 자기 들어갈 집 만든다고 또 공격할 거예요. 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못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TV 토론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이 세종 집무실 얘기까지 지금 네, 가고 있는데 좀 어쨌든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홍준표 같아요. 후보는 어쨌든 세종으로 가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직무실은 줄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서울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이재명 대표예요. 지금 현재 용산에 있지 않고 바로 청와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후보들은 청와대로 다시 써야지 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쓸지 어떻게 할지는 네. 다른 문제지만 네. 뭐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세 계약할 때도 요즘 한 4년 걸리잖아요. 예. 아니 대통령 저 임기가 5년인데 용산에 갔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세종시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기에 망정이지. 네.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세금 내 가지고 예. 그분들 이사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얘기하기 돼요.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용산으로 이전을 한 윤 그렇죠. 대통령의 예. 문제예요. 아, 지금 그리고-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면은 이제 또 이제 네. 한번 또 큰 토론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국민의힘 그냥 경선 어머 얘기로 금순이 땅땅 떨어지는 그쪽에 가서 대통령실을 예, 지은 사람이 얘기를 문제지.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토론이 어제 이제 1차전이 있었고 이제 절반의 후보들이 이제 오늘 또 거치게 되잖아요. 아, 이러다 보면 한 22일쯤에 이제 1차전 이제 4명의 후보가 올라오게 될 텐데 과연 어느 후보가 올라올 것인가? TV 토론을 통해서 이 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탑 3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지표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과연 누가 4등이 될 것인가 이게 네.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이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이제 각축을 벌이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오늘 토론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죽음의 조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경론이 예상이 되고요. 지난 예. 전당대회 때도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를 두고 엄청나게 둘이 경론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나 또한- 후보는 그때 토론 끝나고 눈물을 흘렸다고도 그러니까요. 전해지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가 청탁을 받은 게 맞다라고 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죠. 또한 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약간 좀 유화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한동훈 후보와는 계속 각을 세워왔던 그런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 어제 토론 정책 중심적으로 어필을 했던 안철수 후보와 이제 오늘 좀 정무 정치적으로 좀 대립각을 세운 나경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는 좀 더 득표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드럼통 그 캠페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민주당 측에서 과민 대응을 하면서 지나치게 이게 또 화두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4등을 들어가는 게 당장 급한데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해주고 과민 반응을 해주니까 매우 사실 논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언급도 상당히 많이 됐던 것이고요. 만약에 예.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은 나경원 대 안철수 이제 지금 4번째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 많이 점쳐지고 있는 그 두 분 중에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 있죠.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 그 지지도도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또 안철수 후보님도 어제 김문수 후보로부터 차기 정권의 AI 위원장으로 사실상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명 받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효과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교수님 아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 4조 중에서 순위로 어제 보면 토론을 했던 4명 그렇게 중에서. 돼 있는데 예. 저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네. 이 4분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철수가 들어가느냐 나경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하느냐 이 한동훈 후보의 유불리가 좀 나누어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2대2가 되느냐 3대1이 되느냐. 다음 2차전을 생각했을 때. 만약 음모론적으로 보면 나경원 후보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이루어진다. 예.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김문수 후보 표를 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내부적인 예. 어떤 역학관계의 변화 이런 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영 부원장님은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도 나경원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좋은 것인 거냐의 문제는 예. 다시 접근해봐야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우 지사나 유정복 시장 같은 국정비전과 정책 이야기하는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에. 좋은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예. 한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가 하는 부분인데 네.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하시는 행태는 우리 옐로우 저널리즘 이야기합니다만 거의 네. 황색 정치예요. 저렇게 예.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이철우 지사님하고 유정복 시장님은 요즘 보면 제일 행복하시는 후보자들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히 목적을 이미 달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아주 좋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덕담인가요?
방금 힘들게 예. 왔다 가셨는데. 그러게요. 방금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왔다 가셨는데 그래도 의지가 깊어 보이셨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예. 뭐 우리 그 유정복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재발견이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네. 정책적 아이디어라든지 네. 깊이 있는 비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아쉬움만 남는다. 그렇게 봐야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신 양향자 후보의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그 숨은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저런 분이니까 민주당에서 못 살고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민의힘 2차 토론이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후보들 간 어떤 경쟁이 펼쳐질지 저희가 또 지켜보기로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요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관계 설정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여러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정복 후보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거를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하다라는 이제 후보들도 있거든요. 실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자체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말씀드리자면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손절하고 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책임 정치에 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란 존재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서 저희가 추대를 한 것이고요. 또한 예. 당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도래한 것에 대해서 네. 당은 물론이고 관계자, 정치인들도 다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마치 이제 와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쳐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리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렇게 2번이나 대통령 탄핵시킨 정당이 또 손절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해서 당원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후보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낸다고 보세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정도가 아닌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친구 집에 가면 우리 애는 머리도 좋은데 친구 좀 잘못 사귀어서 이래 됐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예. 자기 자식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해온 그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중에서 연거푸 2번째 탄핵을 당하고 예. 그 전에 대통령이 되신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집권 후에 임기 끝나고 구속되는 바람에 또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박탈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연거푸 3분이 그런 네.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또 몽땅 탈당하고 당에서 출당하고 제명하고 이러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해지느냐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요 오히려 책임 회피하고 또 무슨 과거를 지우고 우리는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네. 몰염피한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 신당을 만들어 나가서 그 신당을 만들어 간 분들이 기존에 남아있는 정당, 그때 당시 새누리당,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을 무지무지하게 공격을 했어요. 예. 느끼기에는 마치 근친증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의 정치 실험은 결국 실패하고 다 개별 입당을 해서 결국 야권 통합을 다시 이루어서 정권 재창출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와서 또 그때 일을 반복하면서 일부 당내에서 출당시켜라 또는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시도를 하다가 당헌 당규에 그런 근거 규정이 없어서 결국 실패하고 많은 이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와서 또 출당을 시키자라고 대선 경선 국면에서 자기 주장을 해서 일부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그 시도가 있는 것은 네. 뭐 그 개인적인 어떤 정치 행위지만 과연 그 시도가 제대로 성공을 거두겠냐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킨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한 당이 됩니까? 안 아직 되지 않습니까? 출당 탈당 얘기를 논하는 건 좀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성급한 해주시죠. 것보다도
그렇게 해봤자 실익도 없고 남는 게 오히려 없다.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죠. 굳이 지금 와서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 내지는 지지자들은 오히려 참 매정한 사람들이구나, 야비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비난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아야 될 정치적인 어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 네. 이거 손절하고 다 끝난다고 손절되지도 않는데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기는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한데 네. 지금 국민의힘 그 여권 안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왔다가 또 네. 반나절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었잖아요. 네.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 보십니까? 부분도 있고 차제에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예. 또 이념이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나경원 후보는 윤 대통령 따라가셔야 되고요. 또 실제로 김문수 후보도 실제로 국민의힘에 있기보다는 자유통일당이나 윤석열 신당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덕본 사람은 한동훈 후보 아니냐. 본인은 구박받은 격밖에 없다. 그거야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러면은 그 이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 한동훈 후보는 장관했는데 네. 자기는 20억밖에 예산이 안 되는 작은 자리를 줬다. 저출산 대책위원회. 그거는 자기가 그게 꽁해서 윤 대통령하고 척을 졌다. 네. 자기가 그런 것을 계산하는 사람밖에 못 된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윤 대통령과의 지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했듯이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느 정도의 집단적인 반성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하는 개인적으로 뭐 윤 대통령하고 뭐 탈당을 시키라 그거는 당의 문제니까 모르는 부분이지만 네. 이런 위헌적 사항에 대해서 내란적 동조자들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세울 것인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 실제로 나경원 후보는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세요. 그리고 이 당에 왜 있습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당에 있어요. 네. 자꾸 아니 이 당이 있어요가 아니라 지금 아직 나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니까 못 나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선거 앞두고 이런 흑색 허위 선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의 지금 1호 당원이에요. 네. 그리고 지지자들이 무슨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예. 중단시킬 정도로 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애정이 있고 당 소속감이 있고 당의 그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신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따라가라 하면 이 당에 남아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그리고 아까 가만히 듣자 하니까 무슨 자유통일당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유통일당하고 이미 결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옛날 소식 듣고 지금까지 예,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막은 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신당 창당 논란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자꾸 억지로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예. 일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불만을 갖고 국민의힘이 이제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신당이라도 창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대통령제 양당제에서 수권 정당이라는 것은 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튼 탄핵을 당했으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이분법적으로 심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전 오히려 이런 균열의 씨앗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정치는 문제 해결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그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더 성장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생각을 해야지 예. 벌써부터 누군가를 손절하면 그럼 난 나가서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의 경론이 오가는 것 자체가 당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어제 사진이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그 변호인단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사저에 누군가 외부인을 들여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한 건 뭐 정치하는 이번이 거죠. 처음입니다. 정치하는 이거는 거라고 어떻게 봐야 해석해야 되는데요. 될까요? 우리 진짜 제발 그 양심과 상식의 문제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일단 개인적인 정치 의리 뭐 시작한다고 필요합니다만은 봐야 돼요. 예. 내란범입니다. 내란범이라는 게 과거 우리 조선시대 표현으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역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의리를 따지는 것은 저는 네.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 상황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와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를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수 정당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제명시킨 사람이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칩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도 일말에 또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표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만큼은 정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게 결국은 이렇게 간다면요. 내란 동조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을 네. 단절해야 됩니다. 제가 예. 그 판단은 우리 당이나 또 보수 진영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주장이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은 보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을 맡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네. 사저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셋이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신당 얘기를 꺼냈던 변호인단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좀 변론을 맡아준 데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좀 다독거릴 필요도 있었지 그냥 않겠습니까? 단순 격려의 격려에다가 그런 신당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네.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설득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당 만들도록 놔둡니까? 워낙에 이제 정치인의 아니, 행보나 메시지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래도 같은데 뭐 그렇다면 아무리- 이런 사진 한 장면을 보고 뭐 공식적으로 정치 재개를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나갔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진을 올려놓고 네. 뭐 무슨 주장을 했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예. 아니 변호인으로서 활동해서 굉장히 좀 저분이 또 약간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런 분이 당을 만든다고 또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동조한 분들이 많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보수가 분열하니까 그러지 말고 네. 또 내 입장도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예. 당분간 좀 참으라고 네.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좀 위로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 그분이 사진을 찍자 해서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무슨 정치를 한 해 하면서 마구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경멸합니다. 네, 제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행정관으로 2년 넘게 모셨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이 되게 희노애락이 분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다가도 바로 다음 날 먼저 무안해서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요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후에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오히려 밥을 같이 먹은 게 저는 윤 전 대통령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당 창당에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왜 다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의 비리가 그때 화두였던 것이고 지금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원 합치된 그런 결정 이유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 행위를 동원해야 할 정도의 그런 고충을 느꼈을 것을 이해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그 책임을 지고 파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입법 폭거 30차례의 이 문명사회의 전례 없는 줄탄핵과 이 무슨 단독 이 예산 그 삭감 처리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누가 단죄를 하겠습니까? 지금 단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집권을 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수 지지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예. 쌍방과실의 문제를 일반과실의 문제로 아니, 말씀하시는 말도 안 하실 되는 말씀 이야기. 그게 있으실 무슨 것 쌍방과실이에요. 우리가 법률 위반했어요? 총칼 들고 나가지고 계엄해가지고 내란 일으킨 사람하고 네. 법률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진행한 거랑 똑같이 이야기해서 말도 안 되는 내란 거고요. 정사 재판의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발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 진짜. 예, 너무 토론이 이제 격렬해지니까 제가 다른 얘기 좀 법률 위반을 안 했는데 왜 재판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 이미 전과 알겠습니다. 4번. 아니 근데 이 사진이 올라왔던 어제요. 강성 보수층의 중심에 있는 전광훈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겠다. 또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8명의 저 국민의힘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계속 그 발광을 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차라리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다시 한번 표현해봐요. 내가 대통령 출마하는 거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 보라고 계속 들고 있어봐.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 광경을 보고 계시겠죠? 저희들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변수가 그런데 될 수 있을까요? 정광훈 목사께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또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입장이 되고 그런 거고. 예. 저는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싸워주지 않는다. 또 더 나가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어떤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또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예. 저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온 얘기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겠다, 이재명 대표를 이기겠다, 이제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정광훈 목사가 저희 당의 뭐 당직자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 발언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긴 참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최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충분히 역할을 못 해준다는 데한 일부 보수층 내의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지금 소위 자통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저렇게 밖에서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떤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특히 저희 이제 국민 변호인단 이 19만 명 넘게 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신당 창당 같은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국민의힘을 바꾸고 싶다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권리를 행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정을 겪는 방식이라고 저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와의 거리두기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좀 관계 설정을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당은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완전히 전련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당을 당선시키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저런 어떤 주장과 또 움직임이 계속되어서 끝까지 가서 보수가 분열하는 그런 관계까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지율 변화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자,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8%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변화입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던 한덕수 대행이 지난주 2%에서 7%로 좀 껑충 뛰었고요. 자, 김문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같은 7%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민주당 상황, 지금 여론조사 흐름 이렇게 보고 계신데 김영주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로 1등을 시켜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덮어가자라고 하는 계획이 너무 일찍 발표됨에 따라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표가 네. 어차피 한덕수한테 갈 건데 왜 김문수를 거쳐서 가야 되냐 하는 회고를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의 힘이 빠지는 확실한 끝까지 갈 후보가 아니라는 이미지 타격을 줬다. 네. 그 반사 이익을 홍준표 후보가 얻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저것이 뭐 구도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그런 그 한덕수 차출론 자체가 예.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밖에 사람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없으면 죽었다 깨도 이준석 후보가 9% 10% 가지는 저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후보가 1등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과학적이고 그야말로 어떤 질서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따라서 그제 만나본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 있다라고 그래요?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그나마도 나와주면 힘을 가지게 될 텐데 예. 저는 안 나온다고 봤을 때 네. 훨씬 더 그 다음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는 그동안 1위였던 김문수 후보만 조금 떨어졌는데 그 표가 한덕수 후보에게 갔고 한덕수 차출로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다시 보시면 원래 그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했던 저관여층이 30%에서 26%로 4%포인트가 내려갔죠. 또한 그것이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5%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보수 지지층이 분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관여층 그 지지자들이 보수 진영으로 유입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도층이 움직였다.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후보가 당심을 모으는 동안 민심의 중심에 서서 중도층의 그런 표심을 저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 그러면 사실 아까 김문수 후보를 말씀하셨지만 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되게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네.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보수층과 저관여층 입장에선 김문수 후보를 또 밀어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게 경선에서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표는 김문수 표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측만은 중도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번 갤럽 조사를 통해서 예.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차출로는 지금 계속 살아 있는 겁니까? 일단 경선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 차출이 아니죠. 네. 뭐 쉽게 말해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냐 출마하지 않을 것이냐를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의 후보로 차출하겠다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올 가능성. 후보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제안을 해야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곧바로 보수 진영 전체의 단일화를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그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덕수 대행에 먼저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출마를 요구해야죠.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를 요구해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그 경선 일정이 5월 3일 날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5월 4일까지 사표를 제출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5월 4일까지 이 출마 절차를 거치면 그 다음에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선거 기간을 가지는 중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예. 이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훌륭한 대선 주자를 내세워서 오로지 개인적인 그 욕심과 비리와 또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꺾을 예정입니다.
박준영 부원장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이 홍준표 후보가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는 지금 국정 자체가 정파적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분 나오실 거면 지금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박근혜 대통령 칭찬하는 상황이 되는데 네.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도 너무 뻔뻔하고 몰염치예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도 출마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탄핵된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사실은 중립적으로 네. 대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출마를 안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네. 실제로 이 민주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증거를 스스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 좀 아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한덕수 차출론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1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즉 결국 이러다 보면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 예측까지 듭니다. 제가 아니 두 어떻게 이렇게 가지만, 보면 국힘 주자들을 놓고 봤을 때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후보는 없잖아요. 그리고 후보들 하나하나 봤을 때 두 자릿수 넘어가는 후보들도 없고 이런 거는 좀 국민의힘이 힘든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아까 뭐 권한대행은 대선 관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당에서도 당권과 대권을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권을 가지고 있는 심판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권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분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한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리면 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예. 배후는 국민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르는 것이고 지금 높은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저희가 네. 인위적으로 뭘 안 하더라도 예. 후보들이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뭐 보십니까? 어차피 대선에 가면 51대 49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는 공격하기 위한 어떤 용도인 것이고요. 예. 여전히 뭐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가 정권 연장에 대한 희구가 56%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